네, 안녕하십니까. 74회 시험이 끝나고서 여러분들 많이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냥 뭐, 언제 수업하느냐 막 난리 치시고 그런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10월 4일 날 75회 강의 시작하니까 그때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몇 분들이 꼭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글쎄 그분들 해가지고 해봐야 뭐 수업료가 뭐 저 10만 원씩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밖에 안 돼. 꼭 그렇게 난리치시는 분 있어. 빨리 좀 뭐 어떻게 안 되냐 하면서 자꾸 그러는데 그거야 뭐 두세 명인데 두세 명 그 먼저 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내년에 시험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럼 그 바뀌는 거 좀 알고 나서 어떻게 뭐래도 좀 정보라도 알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지금 해봐야 과거를 답습할 뿐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74회 문제, 이때 74회 때 이제 현 검정체제 마지막 시험인데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불합격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문제가 좀 잘못 나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못 내도록 이제 다른 올바른 문제를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지금 시기에서. 그래서 뭐 명절 좀 추석 명절이 9월 말에 있죠. 합격자 발표가 9월 20일 날 있고요. 9월 말에 또 마지막 주 그때 이제 추석 명절이 있으니까 끝나고서 75회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히 그냥 몇 분이 지금 막 들어와서 뭐 빨리 수업을 하다 뭐 그러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두세 명이야. 내가 알고 있어. 두세 명인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지 다른 분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서 좀 이제 내년 4월에 보니까 그때까지 또 달려가려고 그러면 초반에 막 그냥 전력 질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뒤에 가서 또 못해요. 꾸준하게 이제 10월 달부터 4월까지 딱 이어 나가야 된단 말이야. 실력을 유지를 하면서 향상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하자. 그래서 10월 4일 날 하시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10월 4일 날 한다고 그러면 그 전부터 막 광고를 학원들이 막 해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명이라도 학원들 이제 수강생 끌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실 분은 가세요. 제가 뭐 학원들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근데 이 학원하고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 시험이. 예. 이게 학원에서 해서 된다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원에서 뭐 한 번 정도는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어차피 다녀봐야 떨어지는 거고 어디서 하나 똑같아요. 뭐 스타드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 합격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하고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몇 번 해본 사람 혼자 해도 되고 그죠? 그런 것이지 이거를 뭐 학원 다닌다고 해봐야 오히려 합격률은 더 떨어져요. 학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학원들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몇 명 정도 합격했느냐 하고 여기 뭐 스타디라든가 아니면 혼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뭐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3배,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합격률이 이쪽이 더 많아요. 학원보다. 학원이나 뭐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학원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이 시험이. 기술사도 그렇고 기술사도 혼자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학원 다녀서 합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학원은 옛날에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녀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런데 막 학원들은 이 사람 우리 학원생이다 하면서 옛날에 수강했던 사람을 갖다가 지금 합격했다고 해서 우리 수강생이나 집어넣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학원들도 있다고. 광고를 해서 막 별짓 다 한다고. 걔네들.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글쎄 학원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시험이 전지기능장이나 또는 뭐 기술사 시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기사 산업계나 시사나 또는 기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학원 쪽에서
뭐 집중적으로 빨리 가르쳐서 빨리 합격시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마취가 좀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자꾸 출제 오류 해서 어제는 1일차 문제도 출제 오류다 라고 결정을 줬어요. 예?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이 자꾸 출제 오류, 시험 다 끝났는데 뭔 출제 오류야, 다 끝나서 합격 불합격 다 결정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산업인력가용단 담당 직원도 싫어하고 출제자도 싫어하고 지가 출제 냈으니까 출제 낸 걸 가지고서 출제 오류라고 그러니 기분 나쁘지. 검토한 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감독관들도 뭐 이게 출제 오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검사하는 거야. 그냥 되는가 보다 하고서 그랬잖아. 다 그래. 그런데 왜 출제 오류냐를 이거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제 오류가 인정이 되면은 그 부분의 점수를 다 줘서 이제 합격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불합격자는 합격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수험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뭐냐면은 앞으로는 그런 오류 문제를 내지를 않고 올바른 문제를 내서 검정평가를 하게 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겠지. 그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전문가 중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문제가 정말 출제 오류냐 아니냐를 잘 따져보고 출제 오류다 그러면은 누가 출제 오류다 그러면 그거를 면밀히 살펴봐야 돼 모두가. 그러면은 출제 오류 기준이 뭐냐 이 얘기야. 응? 도대체 출제 오류가 뭐냐 이 얘기야. 그걸 결정하는 거는 이 6대 원칙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물론 뭐 대학의 교수님들이 여기 무결성의 원칙 요걸 얘기를 하시대. 근데 제가 이제 전기 시퀀스 제어와 PLC 제어를 시험 보잖아요. 작업형은 시퀀스 공사 작업과 그 다음에 PLC 제어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퀀스라든가 PLC 제어 시험이란 말이야. 이 제어 시험에는 전기장 이 작업형 시험에는 이 6대 원칙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원칙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전기장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만들어 봤어요. 제일 많이 만들어 보고 문제도 제일 많이 풀어준 사람이야. 나보다 문제 제일 많이 만들어 보고 사람들한테 문제 많이 풀어준 사람이 있다고 그래. 나와봐. 내 있다고 그러면 손에 장아지게. 내가 이게 손 다 잘라버린다 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해보고 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잖아. 그러면은 야 이게 옳다 그렇다 할 수 있는 결정이 뭐냐면 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조금 다른 시험하고는 좀 틀린 것들이 이거 뭐 가용 범위의 원칙이라든가 동일성의 원칙, 뭐 적법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뭐냐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은 명확해야 된다. 무결성은 결점이 없어야 된다. 정확성은 정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3대 원칙이라고 하죠. 명확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은 일반 모든 시험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죠? 예. 출제 문제는 명확하고 무결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수능이든 모든 다른 기사산업기사 시험이든 모든 시험은 이 명확성, 무결성, 정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이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출제 오류인 거야.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든다고 그러면 최근에 그 71회 때 한 게 이제 펌프 용량 구하는 필타평 문제 있죠. 필타평 문제에서 필타평 시험에서 그 필타평 시험에서 펌프 용량 구하는 거. 전동기용 펌프용 전동기 용량 구하는 거 이제 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출제 오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을 사용하잖아요. P는 뭐 효율 분지
9.8 QHK라는 공식을 사용하고요. 첫 번째, 그죠? 다 킬로와트 단위입니다. 뭐 두 번째는 또는 뭐 6.12 효율 분지 예? 네, Q-HK라는 공식. 이 Q-는 분당 양수량이죠. 요건 초당 양수량이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P는 뭐 효율 분지 0.163 Q-HK라는 공식도 이렇게 쓰죠. 그 Q-는 분당 양수량, 요거는 초당 양수량인데, 이 공식을 사용해서 했을 때 이 값이 다 틀려요. 예. 다 틀려가지고 소수점이야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답을 적을 때 완전히 답이 틀리죠. 이거는 뭡니까?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죠. 예? 답이 다 틀리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있는 것이고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출제 오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쪽에 이 그 물의 비중량 감마값이라고 하죠. 요 감마값을 갖다가 결정하고 들어가서 그래. 이거를 지문에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고 이걸 결정하고서 여기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다 틀려.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서로 같지가 않아.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값이 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또 결점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이건 출제 오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답형은 그게 이제 정확성의 원칙에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비중량 값을 딱 정해줬어야 됐어요. 그랬으면은 공식을 이걸 사용하든지 뭘 사용하든지 감마 값이 여기가 변하는 거지. 뭐 9.8 0, 6, 6, 5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 감마 값을 집어넣어야 돼. 그죠? 네, 물의 비중량 값을. 이 물의 비중량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안 하고 이런 막 엉터리 공식들 막 학원에서 만들어서 한 걸 공식을 50 몇 년 동안 사용한 거야. 그러니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런 데서 잘못된 것이고요. 자, 여기 이게 3대 원칙이야, 이거는 뭐 반드시 모든 시험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요거는 마지막에 설명하고 5번 가용 범위의 원칙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용 범위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에서 출제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카운터 말하는 거예요. 카운터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를 내야지. 카운터 n 값이 무한대요. 무한대로 출제를 냈어. 범위가 없어. 범위가 없으면은 이 가용 범위를 벗어났잖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검사불능이 되는 거예요. 불능이 되고, 이 검사불능은 다시 말해서 사용 불가가 되는 거지. 불가가 되는 거야. 그지? 예. 어디까지 카운터를 해서 사용했을 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n값이 무한대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검사를 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가용 범위의 원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n값이나 이런 카운터를 갖다 무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할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카운터는 2에 16승 해가지고 얼마죠? 6535입니다. 65535까지 65,536 요 숫자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카운터는. 그런데 이걸 무한대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이걸 넘어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카운터? 못 집어넣죠. 그런 거는 애시당초 문제가 뭐예요? 가용 범위의 원칙을 벗어나서 출제를 냈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거기까지 이제. 그런데 거기서부터 위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검사를 할 때
그 메모리 한계를 갖다가 넘어버리면은 몇 초 있다 꺼진다 그러면은 타이머도 6535까지 그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00ms 타이머면은 6553.6초가 되는 거고, 10ms 타이머면은 655.36초까지 동작을 하는 것이고, 1ms 타이머 일 경우에는 65초 정도, 65.536초까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천 단위로 나눠서 그렇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용 범위 원칙에서 문제를 출제를 내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면은 출제 우리가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검사조차 불가능하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범위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이 가용범위의 원칙을 이게 집어넣은 것은 우리 PLC 때문에 그런 PLC 카운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래서 가용범위 원칙은 그걸 말하는 거고, 또 시퀀스 공사작업 그 공개도면 7번이 나왔죠. 7번. 이 7번이 나왔다는 게 참 의외했었어요. 1일차에.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7번이 나왔다는 게 참 의외했어요. 제 생각은. 왜냐면은, 이게 그 셀렉터 스위치, 그 SS1인가 뭐, 그 있잖아. 셀렉터 스위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동작을 막 시키잖아요? 시키면은, 마그네트가 튑니다. 응? 마그네트가 딱 튀어버려. 그거는, 문제가 그 시퀀스 회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 게, 동작의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문제의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돼서 동작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 정확한 동작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냈다라는 게 참 의외였습니다. 의외. 그래서 한번 그 7번 도면 있잖아요. 7번 도면을 이렇게 그 제어판만 제작해가지고 스위치 이렇게 달아놓고 막 셀렉터 스위치 여러 개 이거 눌러보고 저 돌려봐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덜그덕거려요. 덜그덕 마그네트가. 그건 동작이 정확하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건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돼가지고 덜그덕거리면 그건 불합격이야. 그렇게 배선을 하면은. 근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배선을 해도 SS1인가 저기 그걸 틀면은, 틀어가지고 틀어서 동작을 시키면 덜그덕거려요. 그래서 회로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과거 기억나는데, 아무래도 이런 도면은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도면을 냈다라는 거는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돼서 이것도 오류가 되는 거예요. 출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오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용범위 원칙 아까 설명을 했고, 동일성의 원칙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출제 문제가 있어요. 출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시험장에 5군데 보입니다. A, B, C, D, E라고 하는 이 5개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똑같이 이거는 이렇다 하고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한쪽에 감독관이 얘는 다르게 검사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봤더니 문제가 이래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감독관이 해석했을 때 이거는 이렇다 해가지고 검사를 다르게 했어요. 얘만 다르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는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르게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동일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냈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A, B, C, D, E 중에서 어떤 감독관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70회 때 그 울산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울산 그 폴리텍에서 울산 폴리텍하고 부산 쪽에 그 기장 쪽에 있는 그 폴리텍인가? 그 폴리텍 2군데에서 꼭 그런 짓을 하더라고. 얘네들이. 뭐냐면은 문제를 갖다 딱 어떻게 하냐면 반올림하세요. 그렇게 해버린 거야. 반올림하세요. 다른 시험장은 반올림하라고 얘기를 안 했어. 버림 처리를 했지. 버림 처리를. 나눠가지고 그 정수연산에서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연산을 나누면은 나머지가 발생하면은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니까 나머지는 버림 처리가 되는 것인데,
아니 이거 반올림을 하래. 그러면은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잖아. 정수연산을 하면은 정수연산은 나누기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 되는 거고, 몫이고 3 해가지고 2가 뭐야, 이게 나머지가 되잖아. 나머지가 되면서 얘를 D10에다 저장하면 얘는 D11에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럼 요것만 사용하면 요거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 처리가 되는 거예요. 버림 처리. 다른 데는 버림 처리를 했는데 다른 데는 얘는 여기는 얘네들은 버림 처리를 했는데 얘만 뜬금없이 반올림 처리하세요. 반올림 처리하세요. 이렇게 했잖아. 70회 때 시험장에서 70회. 울산하고 그 기장에 있는 폴리텍 그 두 군데에서 그랬다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얘네들하고 검정 평가가 달라지는 거야. 그지? 검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이 평가를 안 하고 문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문제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정확하지 않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누구는 반올림하고 누구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버렸지. 그러니까 나눗셈을 해가지고 목만 처리를 하니까 버림 처리가 된 거야. 이해 가졌어요? 그때 70회 때.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송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소송하면은 된다 그랬는데, 거기 있는 뭐 수험자들이 거기 있는 그 폴리텍에 있는 그 집단 있잖아. 걔네들 말을 갖다 맹신하고 감독관이 나 몰래 다음에 시험 보러 오면은 봐줘서 합격시켜주겠지 하고서 잘 보여야겠지 이런 생각만 갖고 그 짓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수험자들이 그냥 넘어가 버렸지. 그때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 두 군데 시험장은 소송을 하면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이기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뭐 지금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 소용없고, 6개월 지났어요. 그 합격자 발표 나고서 6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 이 소송은, 행정소송. 그래야지.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출제로 인한 이런 불합격 취소를 할 수가 있냐? 응? 한번 그 결정난 그 시점부터 합격 불합격 결정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것인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지. 지금 곤란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동일성의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기능력 시험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시험장인데 얘네만 이렇게 반올림하라고 그런 거야. 얘네는 버렸는데, 버림 처리를 했는데. 그게 문제라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거 검사하게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이거는 위법하고, 이것도 출제로 해서 기인을 한 거야. 문제에 명확하게 버림 처리하세요. 이렇게 딱 써 있으면은, 반올림 하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겠지. 그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그 울산이나 기장 폴리텍의 감독관들 두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잘못이 아니고 문제가 출제 오류가 됐다. 이런 게 아니야. 둘 다 잘못했어. 문제를 낸 사람도 이거를 버림 처리하라는 얘기를 안 했고, 정수연산을 해서 버림 처리를, 나머지는 버림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안 써놨고, 그 감독관도 이거를 정수연산을 할지, 실수연산을 할지 모르는 상태인데, 아니, 갑자기 반올림하라고? 반올림하면 이거 실수연산 아니야. 그렇잖아. 실수연산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난이도가 팍 올라가지. 정수연산만 했더니 그런 시대인데. 70회까지. 70회까지 정수연산만 하던 그런 시대인데, 갑자기 반올림하라고 하면 이거 실수연산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게. 물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물론 정수연산을 해서 반올림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냥 버리는 것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렇게 동일하지가 않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게 이제 출제 문제로서 기인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출제 오류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동일성의 원칙이 이런데 이제 전기기장 시험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용범위 원칙 아까 설명드렸죠. 이 적법성의 원칙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적법성의 원칙도 우리 전기 시험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도부터 한국전지 설비 규정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 전에 내선 규정이라든가 또는 뭐 전지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다가 21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한국전지 설비 규정이 가져가다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내선 규정이나 전지 설비 기술 기준이나 판단 기준의 내용을 일부는 가져가서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 대부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규정이 변한 것을 바뀐 것을 모르고서 옛날 규정대로 바뀌기 전에 옛날 규정대로 문제를 냈어요. 내선 규정에 있는 문제를 냈는데 보니까 수험자들이 이거 법안이 바뀌었지 않느냐, 규정이 바뀌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출제 오류가 돼서 그 점수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필답형을 말하는 거예요. 필답형.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냐, 현 시대에 맞는 적법한 법에 맞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법성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작업형 시험에서도 지금 적법성의 원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국가기술자격법 그 시행규칙 23조인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문제 제시한 그 그 조건 내용에 뭐 현저하게 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 뭐 불합격을 시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현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미작과 또는 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기권은 포기고요. 미작은 미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현저하게 이제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그 작업형에서는 실격과 오작도 지금 그 법안 내용을 가지고서 막 불합격을 시키고 있죠. 그거는 위법한 거죠, 한마디로. 적법하지 않은 검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 실격과 오작을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굉장히 발생했어. 문제가 출제 오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인데, PLC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야? 채점도 안 매기고 그냥 실격해가지고 불합격 시켜버린 거야. 지금. 그럼 이거는, 그 검정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져봐야지. 근데 보니까 그게 적법하지 않은 행동이야. 이게 검정이었던 거야. 실격과 오작을 갖다 채점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점수를 매겨주고, 60점이 넣는다고 해도 실격해가지고 불합격하면 되는 거야. 불합격 해놓고 가로 쳐놓고 실격하면 되는 거야. PLC 실격. 동작 실격 이렇게 해놔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버린 거야. 이게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거. 이거 자체는, 위법한 행동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게 적법한 검정이냐 아니냐, 적법한 문제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 출제 문제에 보면 앞에 써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이렇게 보면은 실격과 오작은 채점대 제외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출제 오류라는 거. 그거 써놓으면 안 됐었어. 써놓지 말고 감독관들도 실격과 오작을 검사를 해서 채점대에다 포함을 시켰었어요. 그거는 위법을 저지른 거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명확성, 무결성, 정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법성의 원칙, 가용범위의 원칙, 동일성의 원칙, 이런 6대 원칙이 지켜져야지만이 이 필답형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작업형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형 시험 전체에 출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것은 이 6가지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를 벗어났다 그러면은 출제 오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오류를 제기를 해서 그 부당하게 이제 불합격된 사람들은 합격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안 해줘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절대로 한번 검증한 거를 그거를 뒤집지를 않아요. 그대로 그냥 해서 끝내버리려고 하지, 그 사람을 다시 합격으로 돌려주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죠?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6대 원칙, 출제 문제 6대 원칙을 벗어나서 출제 오류가 된 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그 따져봐서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람은 합격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또 뭡니까? 앞으로 그런 출제 오류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수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출제 오류 문제가 없게 해야지만이 공정한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뭐 또 시험장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시험이 감독관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주관을 없애려면은 문제가 명확해야 된다고. 첫째, 문제가 명확하고 검사하는 사람은 또 검사할 때만 들어와야 되고 수험자의 얼굴을 보면 안 돼. 이게 누구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것들이 다 그 배제되면서 검증을 했을 때 공정한 시험으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제 문제 6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제가 얘기한 것들이 틀리냐 맞냐 한번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뭐 출제자라든가 뭐 검토자라든가 산업기관 담당 직원이라든가 또 수험자들 분들 그리고 시험장의 감독관 검사위원들 이런 사람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이 6대 원칙의 문제점 바라본 이 6대 원칙에 잘못된 곳이 있다고 그러면 뭐 댓글을 써주십시오. 여기다가 댓글을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답변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맞다 그러면 뭐 댓글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막 욕은 하지 마. 왜 욕은 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또 옛날에 참 황당한 거 봤는데 뭐냐면 명령어가 없다고 해서 출제 오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명령어가 없는 게 여기에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출제 오류다? 명령어가 없는데도 프로그램이 돼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출제 오류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고 명령어가 없어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출제 오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명령어로도 해결이 안 돼. 명령어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명령어가 없는데 딴 방식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는 여기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될까요? 가용범위의 원칙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이거는 프로그램 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거지. 그지?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지. 명령어가 없다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사람 본인 생각이지. 그건 아니야. 명령어가 없어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는 출제 오류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근데 명령어가 있어도 프로그램이 안 돼. 이게 안 되고 명령어가 없어도 안 되고 명령어가 있어도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용범위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 프로그램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출제 오류가 되겠죠. 물론 뭐 그 사람은 뭐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가용범위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명령어가 없어도 프로그램이 돼요.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출제 오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출제자라는 사람들, 산업기관 담당자라는 사람들이 문제를 낼 때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서 출제를 내면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내가 봐도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요번 74회 1일차부터 3일차는 모두 출제 오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회의를 하고 나서 또 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이제 끝나면은 그걸 결과를 보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져서
이제 그 74회 이 수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들어서 출제 오류 소송을 또 다시 벌이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75회 저기 강의가 10월 4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 신청하세요. 제가 이거 돈을 좀 많이 벌면은 뭐 수업료가 뭐 한 달에 뭐 한 명당 100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막 그 몇 명 신청하잖아. 빨리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막 받을 거야. 왜냐면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은 그게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 근데 이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아봐야 3명 30만 원 받아봐야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똑같아. 나만 더 힘들어져. 수업해 주려고.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먼저 하든 어쨌든 그 별 차이가 없어. 그때 가서 열심히 잘 하느냐,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때 하나 지금 하나 그 한 달 차인데 뭐 그렇잖아요. 시험은 내년 4월에 보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잘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막 돈 되게 많이 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돈도 별로 못 벌어요. 나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고 신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이게 세 가지의 그 마음을 갖고서 해야 돼. 사명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내가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신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잘못된 신념이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올바른 신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책임감. 감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또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많은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불합격된 사람을 또 구제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였고 그잖아.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럼 앞으로 출제 문제가 올바르게 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달간 좀 쉬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또 뭐 재판 열리면 또 재판장 쫓아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뭐 누구 특권의식 그거 가지면 안 돼. 누구는 뭐 좀 일찍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줍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 조금 일찍 시작해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다고 합격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